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 세상 모든 문제들이 논리니한 프로블럼들인데 그러면 이런 걸 못 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쓸모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는 신경망을 포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요번 얘기는 이제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exclusive or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선형 문제인 거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 좀 묘한 이런 분류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1001 이것들은 플러스 1인데 이쪽에 있는 11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퍼셉트론이 그건 못 푼다. 그럼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느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는 그 리미테이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퍼셉트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여기 두 분이 있는데 민스키 앤 페퍼트라고 해서 꽤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죠. 이 책은 196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퍼셉트론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는 뭐냐? 이분들의 이 책을 씀으로 해서 신경망 연구가 이제 한 20년간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저렇게 아주 깊숙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퍼셉트론이 쓸모없다고 하더라. 그러니 신경망은 쓸모없다. 그래서 공부하지 말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있다가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룸멜하트 교수를 비롯한 스탠포드의 PDP 그룹이 이제 MLP라는 것을 다시 리바이벌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룸멜하트 교수의 업적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시작했죠.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게이트들이 AND, OR만 있는 게 아니라 XOR도 있고, NAND도 있고, NOR도 있고, XNOR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CPU 서큐트 같은 데서. 근데 이런 간단한 넌리니어한 문제도 못 푸니 이게 어떻게 쓸모 있는 CPU를 만들 수 있겠냐? 혹은 CPU보다 컴퓨터의 CPU보다 더 제너럴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을 가진 겁니다. AND 게이트는 아까 이렇게 만든다고 했고요. OR 게이트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XOR 게이트는 어떻게 만드냐? 이 우리가 퍼셉트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이제 파라메터를 해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여기 그 설명이 있죠. 디시전 바운더리가 둘인 겁니다. 그죠? 근데 두 개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동시에 만족해주는 1차 함수는 없죠. 누가 질문하셨나요? 아닙니다. 아까 했던 질문. 네, 잡음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걸 설명이 됐어요. 이렇게 XOR 게이트는 이 위에다 층을 하나 더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1 해가지고서 OR 게이트와 NOT AND 게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거 두 개를 합성하면
그래서 AND 게이트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OR 게이트의 역할을 한다. 뭐 실제로 CPU에서도 이런 식으로 XOR 게이트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간단한 웨이트들 가지고서 XOR 게이트를 만들 수 있는 식이죠. 근데 이건 퍼셉트론이 아니에요. 그죠? 퍼셉트론이 여기 두 개 있고 그 두 개의 퍼셉트론의 아웃풋을 다시 퍼셉트론으로 묶은 거니까 그래서 층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층 퍼셉트론. 근데 아까 이 민스키 페퍼트 이 두 분이 뭐라고 이걸 몰랐느냐?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책에도 이 얘기가 있어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알았는데 이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학습이 불가능하다. 퍼셉트론 러닝 룰 가지고는 이거를 배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증명 가능한 프루프 렘마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 가능한 러닝 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책에 쓴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상 모든 문제들이 논리니한 프로블럼들인데 그러면 이런 걸 못 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쓸모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는 신경망을 포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있는 건 알았는데 그거를 학습시킬 방법이 없으니 포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비선형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linearly separable한 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그 perceptron learning 룰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직선으로 decision boundary를 그리는 경우면은 이건 언제든지 perceptron learning 룰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불가능하죠. 그죠? 왜냐면 이 중심부에는 어떤 1이라는 값이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고 이 주변에는 0이 나오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퍼셉트론 러닝 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웨이트 벡터의 값을 구하는 거고 이 웨이트 벡터의 값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 직선을 긋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웨이트 벡터는 어떤 직선과 수직되는 웨이트 벡터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퍼셉트론 러닝 룰 가지고서 논리니어 프로블럼 non-linearly separable class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는 푸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아까 XOR은 어떻게 풀었느냐?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동그라미는 그릴 수 없지만 동그라미 비슷하게 여기다가 네모를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네모는 뭘로 돼 있습니까? 네모는 직선 4개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생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XOR을 만들기 위해서 직선 2개를 조합한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 비슷하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기다가 네모, 직선 4개를 조합을 해서 decision boundary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우리가 비선형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학습 룰을 모른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1980년대, 1986년, 87년에 제가 언급한 그 PDP,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이라고 하는 이
룸멜하트 그룹의 룸멜하트가 이끄는 PDP 그룹의 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 신경망 연구는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막 해결이 되고 그 책이 나오고 하던 때가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야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물체에 대한 물리학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그 뇌에 대한 연구들을 다른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저도 그쪽을 공부하게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일본의 아마리 교수님이라고 동경대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1960년대 이 퍼셉트론 시절부터 계속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쉬지를 않고. 그래서 그때 뉴럴 네트워크가 뜨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신경망 분야의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누가 잘하면 뭐 헐뜯고 그런데 일본은 이제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일단 신으로 모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열었던 컨퍼런스에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에 얀루 군도 오고 아마리 교수님도 오고 이제 세바스찬의 선생이었던 그 솜폴린스키 교수도 오고 한 그런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서 제가 60년대 했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90년대 했던 얘기를 자꾸 라떼처럼 하고 있어서 조금 미안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퍼셉트론에 대한 얘기를 상기해 보면은 퍼셉트론은 그 컴퓨터의 게이트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리니어한 모델들을 구현할 수 있는 좀 더 넓게는 그런 신경망 모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XOR 같은 비선형 문제는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없었다. 비선형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사용했던 퍼셉트론 러닝 룰을 이용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비롯한 굉장히 복잡한 신경망 모형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학습 룰이 필요한데 그런 학습 룰이 나타날 때까지 신경망 연구는 암흑기로 들어가 있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개념적으로 볼 때 왜 신경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힌트를 또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비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학습만 잘 시키면 비선형 문제를 풀 수 있다.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라는 공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고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같이 동작을 못했느냐?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비선형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진화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뉴럴 서큐트로 만들어 가지고서 복잡한 문제들도 그리고 하나하나의 뉴럴 컴포넌트를 보면 뉴런 하나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세미컨덕터 서큐트에 비해서 굉장히 느려요. 그죠? 그런데 개수를 이제 인해 전술로 쓰는 거죠. 인해 전술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써서 기존의 컴퓨터를 가지고 엔지니어링에서 하지 못했던 아주 복잡한 비선형 문제들을 잘 풀고 있었어요. 그런 비선형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모형은 알게 된 거죠. 그러나 그거의 학습 법칙이 알려질 때까지는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그것이 알려지니까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또 한 90년대부터 뭐 한 10여 년 굉장히 붐을 이루다가 또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1912년, 13년에 이제 힌튼부터였는데, 또 한 10년 이상 또 2차 뭐 암흑기까지는 아니래도 정체기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생기면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일렉트릭 엔지니어링 요새 하는 사람 중에 내가 뭐 AI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딥러닝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때도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학습 방법의 기본은 알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능까지만 학습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또 2차적인 정체기가 옵니다. 그런 시기를 거치고 나서 그런 문제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정교한 학습 법칙, 학습 룰, 그 다음에 좀 더 성능이 좋은 신경망 아키텍처, 신경망 구조, 이런 알고리즘들이 더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성능이 훨씬 좋아져 가지고 이제 더 많은 계산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들이 더 훌륭해지면서 본격적인 중흥기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비선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딥러닝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 당분간 찾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응용 분야에서 딥러닝이 이제 기존의 방법들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or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든 프로블럼 솔빙에 사실은 펑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걸 찾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게임에서 디시전을 하던, 여러분들이 경영에서 디시전을 하던 어떤 입력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팩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그럼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규정하는 건 뭐냐? 함수다 이거예요. 근데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고 아무리 넌리니어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차원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입력과 출력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함수가 너무 복잡하고 그 함수를 찾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해결을 못했던 거죠. 그건 뭐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문제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최소한 컴퓨터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서 뭐 열이 많이 나거나 말건 간에 시스테매틱하게 찾아가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딥러닝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대체하는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은 뭐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뭐 10년, 20년간은 이 딥러닝의 전성시대가 계속될 거고, 거의 모든 경영의 문제들도 다 이 논리니어 프로블럼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사실은 Fortune 500 컴퍼니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딥러닝을 아주 깊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리터러시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좀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이상한 질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거 또 질문하고 싶은 거 뭐 대담하게 질문하십시오. 그 펄셉트론이 왜 펄셉트론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이게 그 딥러닝에서 그냥 만든 용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뉴트론이랑 뭐 퍼셉션 뭐 이런 게 합쳐져서 뭐 이렇게 하시는 그 아, 800년대에 나온 건지. 딥러닝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1913년인가, 뭐, 저기, 제프 힌튼이라고 하는, 스탠포드의 PDP 그룹의 일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토론토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됐죠. 거기에 이제 토론토 대학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신경망 연구 그룹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를 써서 이제 이미지넷 컴피티션이라는 데서 뭐 1등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요새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딸도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했는데 옛날에는 통계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뭐 이렇게 이름을 새로 붙이죠. 왜냐면 똑같은 걸 하더라도 옛날 이름을 붙이면 왠지 좀 구닥다리 같고 별로 첨단인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딥러닝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신경망, 인공신경망의 새로운 마케팅적인 용어라고 보고요. 그래서 퍼셉트론은 뭐냐?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나왔던 전문 학술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망에서. 퍼셉트론은 뭐냐면 프로세싱 유니트가 하나만 있는 신경망, 이것에 대한 이름이 퍼셉트론이고, 이거는 뭐 1960년대부터 있었던 이름이고요. 질문의 뜻에 맞는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맞습니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올려주신 질문들. 재무, 인사, 전략 등에서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전략이라는 거는 기업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에 당연히 써야죠. 그래서 뭐 우리 안재현 교수님 같은 사람이 뭐 많이 하셨던 의사결정 문제 뭐 이런 것들에서 당연히 사용을 하죠. 그리고 기존의 의사결정에 대한 수치적인 방법론들은 대부분 다 리니어 모델이죠. 근데 이제는 논리니어한 문제들도 이제 딥러닝 같은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인사에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미 취업하신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여기 취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요새 AI 면접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것도 지원자의 데이터에 대해서 지원자의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 사람이 가능성이 높으냐 적으냐, 회사에 들어 가지고서 퍼포먼스가 어떨 것 같으냐 하는 거를 프리딕트하는 모델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의 성공 가능성을 이제 아웃풋으로 만들어주는 AI 모형이고, 그것도 요새 다 딥러닝을 쓰죠. 그 다음에 재무는 요새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의 아드님이 뭐 미국에서 AI 회계 전공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경제학 교수님인데, 그래서 제가 뭐 참 아들 잘 뒀다고 제가 칭찬해 줬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를 위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뭐 이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다 사람이 디시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그 과거의 회계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내 가지고서 그대로 자동적으로 회계 시스템이 해주죠. ERP 시스템에도 거의 대부분 다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뭐 오라클, 뭐 셉, 뭐 이런 거가 뭐 속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들은 다 이제 AI 엔진들이 다 들어가 있고,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풋을 놓고 거기서 아웃풋을 찾아내는 게 프로블럼 솔빙인데 기업의 모든 문제가 프로블럼 솔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이 여태까지 하던 루틴 워크들을 없애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뭐 챗봇, 뭐 여태까지는 사람이 다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서 했는데 욕먹지 않고 AI가 대신 해준다든가, 뭐 옛날에는 챗봇도 전부 다 룰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대답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대답을 하고 라고 집어서 넣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과거에 그 상담 데이터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만들죠. 한꺼번에 입력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딥러닝 엔진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서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는 엔진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뭐 그 다음에 뭐 회계 데이터들이 영수증이 들어오면 이게 무슨 영수증인지 분류해주는 것도 뭐 요새는 다 AI로 하고 하죠. 뭐 대답이 됐나요? 기업의 데이터는 딥러닝 알고 ERP 형식으로 저장이 될 거라 데이터 수집하는 자체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원가 데이터들은 공개가 잘 안 돼요. 뭐 그렇지만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미 다 사용하고 있죠. ERP 자체에 요새는 이런 그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ERP 자체가 뭐 저기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퍼셉트론과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더 넓은 의미고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오차 함수를 줄여가는 그 방법을 유도하는 전반적인 수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오차 함수를 결정을 하면 이 경우에는 퍼셉트론 러닝 룰을 디라이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스퀘어 오차 함수, 민 스퀘어 오차 함수를 이용하면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해서 퍼셉트론 러닝 룰이 그대로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벡터의 변화율이 바로 퍼셉트론 러닝 룰에서 보여주는 웨이트 벡터의 변형 룰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유도될 수 있는 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업데이트 룰을 반드시 그것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데이트 룰을 사용해도 같은 결과로 컨버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학습 룰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